자, 오늘은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인데요. 원래는 통과 레벨에서는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말한 산염기 개념까지만 가리키는 게 맞아요. 문제는 아레니우스 정의를 기준으로만 하면 딱 뭐에서 걸리게 되냐면 암모니아라는 분자 있지. 우리는 보통 암모니아를 염기성이라고 인지하고 염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만 따지면 암모니아는 염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된 개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라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산염기 개념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BR 산염기 개념이 짝산짝염기 개념이라든가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넓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내서 지금도 현재 화원에 있긴 합니다만 요 부분의 확장된 개념까지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은 대놓고 옛날 화원 15계정 화학원에 그대로 있던 단원들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통과 수능을 쳐야 되잖아. 통과 수능을 치는 입장에서 얘네들은 기존 화원 기출 문제가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몰이라는 개념만 빼면 되니까. 근데 몰이라는 개념 혹은 몰 농도라는 개념도 단위 부피당 입자수라는 형태로 돌아가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기출문제 그대로 쓸 수 있다. 즉 올 가을 모의고사 범위 한 9월 모의는 말고 한 11월쯤에 학평이나 모의가 있으면 산염기 중화 반응까지가 범위가 들어갈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들이 사실상 수능 모의 기출 문제의 화학 파트 핵심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통과 화학에서 뭐 배웠는지 생각해요. 주기율표 배우고. 그 이온 결합, 분자, 공유 결합, 분자 배우고 산화환원, 산염기 이게 다란 말이야. 주기성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올 단원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2학기가 솔직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데 단원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단원 중에 하나가 화학이 됩니다. 2학기는. 자, 산이란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 뭐라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산이라고 불렀냐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수용액에서 이온화될 때 H 플러스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좀 더 확장된 개념. 보통 이렇게 하나의 이론에 과학자 이름이 2명이 붙으면 뭐냐면 같이 연구했다가 아니라 따로따로 연구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따로따로 발표한 거예요. 가나다는 아니고요. ABC는 아니고요. 브랜스테드가 조금 더 빨리 발표했습니다. 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자, 화학 반응 시, 자, 얘는 양성자. 근데 사실 양성자가 뭐야? 이거 수소이온이잖아요.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녀석을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산성이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산성은 신맛이 나요. 네, 시큼한 냄새나 시큼한 맛이 나게 되고 대부분의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올라오고요. 탄산염, 그러니까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화이온이 들어있는 염,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과 산이 반응하면 이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옵니다. 그 집에서 설거지라든가 녹슨 냄비 같은 거 처리할 때나 그런 거 할 때 보통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뭐 해요? 베이킹 파우더에 구연산 부으면 부글부글 하잖아. 이겁니다. 베이킹 파우더에 구연산을 넣으면 부글부글 하게 돼. 우리가 아는 반응들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데 순수하게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공유결합이라서 그래요. 지난 시간 원래 화학에 가면 배웁니다. 우리가 보통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하면 이온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하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고2 이제 화학을 배우면 중간에 그 이야기잖아요. 100% 이온성 결합도 100% 공유 결합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산은 양이온이 수소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용융액에서는 공유결합, 즉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물에 녹였을 때만 전기전도성이 생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이 또 나와 있는 게 특별히 없을 거예요. 산의 공통성질은. 신맛이 난다. 저 지시약은 좀 이따가 한 방에 같이 색깔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과에서는 원래 안 나오긴 하지만 산의 이온화 반응식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산들,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염산은 HCl이고 황산은 H2SO4, 질산은 HNO3, 탄산은 H2CO3. 아세트산부터 이제 화학식이 좀 골 때립니다. 폼산은 HCOOH. COOH 사실 1학기 때 배운 거다. 언제 배웠느냐면 아미노산 할 때 배웠어요. 카복실기. 우리 아미노산에 이거 있었잖아. 탄소, 겨사슬, 수소, N, H, H, C, 이중결합 O, OH. 요 구조 있잖아.
이 구조가 카복실기고 걔네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붙어 있는 걸로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산인 거예요, 대부분. 자,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공통적으로 자, 공통 성질이 뭐다? 전부 다? 네. 수소이온은 공통적으로 다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각 산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들이 음이온들이에요.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요거 이온화 시키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내면 애들 단수로 쓰러집니다. 많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COOH에서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각 산의 공통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개별 차이는 음이온에서 나옵니다. 뭐 이제 굳이 각 개별 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염산,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 있는 걸 염산이라 그러고요. 쟤는 유리를 녹일 수 있습니다. 산성물질 중에 유리를 녹이는 게 염산하고 불산, 즉 플로로아수소산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플라스틱 병에 넣어놔요. 황산 같은 경우는 진한 황산은 산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황산은 기본적으로 상태가 액체예요. 근데 진한 황산은 농도가 97%거든요. 수분이 없다는 소리죠. 물이 없으니까 이온이 될 수가? 네. 그래서 묽은 황산을 강산으로 분류합니다. 질산 같은 경우는 갈색병에 보관하는데 햇볕을 받으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질산은 갈색병에 보관을 하게 되고, 사실 탄산은 지금 화학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온화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얘네들부터 약한 산이거든. 여기는 강한 산성이고. 아세트산이나 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식초고, 얘가 개미 등 곤충들 독성 중에 산성독이 거진다 얘네들이에요. 이름하고 성씨하고 비슷비슷해서 사람 골아프게 만드는 유명인이 두 분이 있거든요. 한 명은 옛날 사람이고 한 명은 그나마 최근 사람인데, 한 명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고, 그지? 좀 더 최근에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네, 그 사람의 유명한 소설에 전 세계에서 팔린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을 팔아먹었다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개미라고. 그 개미라는 곤충들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놓은 건데, 거기 보면 개미들끼리 전쟁한다고 서로 산성독을 뱉는데 그게 얘입니다. 이제 선생님 나이 때부터는 잘 모르고, 이제 생각해보면 너희 부모님도 내 또래쯤밖에 안 될 거니까, 뭐 말아봐야 나보다 2-3살 위일 거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거보다도 더 위에 어른들은 아마 개미, 시골 출신들은 개미 잡아서 거기서 이제 시큼한 단물 빨아먹었다라는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뻘은 거진 있을 거고. 얘입니다. 그래서 곤충한테 물렸을 때 우리가 응급 조치하는 것 중에 암모니아수나 비눗물을 바른다가 나오는 게, 얘네들이 독이 산성이니까 반대쪽 성질을 발라주면 그 독성이 줄어들어요. 자, 좀 이따 지시약 이야기를 해야 전기분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전기분해로 색깔 바뀌는 거는 좀 이따가 염기 끝나고 같이 설명할게요. 일단 요거 필기 적어야지. 자, 그러면 염기는 영어로 이제 베이스라 그러는데, 염기란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부르고요.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서는 화학 반응 시 OH 이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물질이 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서의 산염기 개념에서 요걸 한번 보자고. 요렇게 되거든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져요. 결국 염기성이 되긴 하겠지. 얘가 염기의 성질을 가지니까. 그런데 얘네들을 구조적으로 잘 보면, 자, NH3는 N 비공유 전자쌍에 요렇게 돼 있는 구조잖아. 물은 산소에 요렇게 공유결합으로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란 말이야. 자, 요 구조 두 개가 더하기 반응을 한 거잖아. 그래서 NH4 플러스는 뭐냐면 N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지. 여기에 뭐가 와서 붙은 거야? 여기 수소가 전자쌍 놔두고 떨어져 나오는 수소 이온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붙은 거야. 공유 결합이긴 한데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암모니아가. 어쨌거나 얘는 그러면 양성자만 하나 더 붙은 꼴이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 이온이 되고 산소는 원래 자기 거 전자에 수소가 주고 간 전자 하나 보태고 공유결합으로 수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는 꼴이니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봐봐. 결국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넘어갔다? H 플러스가 넘어간 거잖아. 양성자가.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산인 거죠. 브랜스테드 롤에서 수소 이온 양성자를 제공해 주는 게 산이랬잖아. 얘는 그거를 받았잖아. 그래서 얘가 염기가 된다는 게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서 산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일단 요 범위까지를 조금 더 확장한 산염기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까지를 가르쳐주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 시킬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요게 역반응이 되면 얘가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럼 역반응이면 얘가 산성이 돼야 되지. 그래서 얘를 짝산이라 그래요. 암모니아의 짝산. 그러면은 얘는 물의 짝염기가 되는, 짝산 짝염기는 말 그대로 역반응해서 반응이 거꾸로 돌아갈 때 산성이 누구냐 염기성이 누구냐를 이야기한다라고 외우면 간혹 화학 선생님들이 통과하는 애들한테 설명하다가 분위기 타고 달려버려서 이런 헛소리를 할 때 아 그거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거나 그러면 염기성이란 염기 즉 수산화이온이 가지는 공통의 성질이 염기성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산성은 신맛이라 그랬지. 얘는 쓴맛이 납니다.
비누로 손을 씻으면 느낌이 어때요? 미끄덩하잖아. 네. 단백질을 용해시킵니다. 단백질을 녹여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병들일 때 손발을 잘 씻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거죠. 어차피 미생물들, 세균성 걔네들도 구성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을 용해시키고 쓴맛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제 생명체계 독성으로서 작용한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단백질을 이용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온결합입니다. 금속이온 플러스 OH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용융액과 수용액 모두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지시학 이야기가 좀 나올 거고, 보통 이제 이온화되는 케이스를 이제 화학식을 적어보면, 얘는 이제 유명한 게 한 3-4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알칼리 플러스 수소. 여기 나트륨 NaOH 자리에, 요 나트륨 자리에 리튬이나 칼륨이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아까 마지막 이체죠. 이렇게 됩니다. 위에가 강, 밑에가 약이에요.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한 100개를 넣는다고 칠 때 강산이나 강염기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물에 녹은 100개 중에 90개 이상이 이온으로 다 분리가 되는 애들이 강산 강염기가 되는 거고, 20개도 채 이온화가 안 되는 녀석들이 약산 약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차이로 수소이온의 농도나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가 강산성이냐 약산성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이라면 음이온, 염기라면 양이온이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나 이온으로 분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시약과 pH. pH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산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로그 함수 알긴 하죠? 들어는 이제 원래 로그 함수의 정의는 여기 미수가 되고 여기에 본수가 적히면 예를 들어 A에 B승이 적히면 B 로그 A의 A라서 로그 A의 A가 1이거든요. 그래서 B만 남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아무것도 밑수가 안 적히면 보통 10이거든요. 요 10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냐면 얘가 몰 농도라는 개념이에요. 화원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몰 농도라는 건, 몰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묶음 단위야. 이런 거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 하면 우리는 그냥 30알이라고 인지를 하고,
선생님 나이가 계단 1.5판 플러스 2다.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지가 나오잖아. 그렇게 묶음으로 개수를 설명하는 건데, 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질량수가 12짜리 탄소, 그러니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도 6개가 있는 탄소 원자를 모아서 실제 질량 12g을 만들려면요. 원자 모아서 12g 만들기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3개. 만, 조, 경, 해. 6,000해 개가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잖아. 그만큼 모으면 12g이 돼요. 용액 1리터 안에 입자가 몇 몰게 있느냐가 몰 농도의 정의인데, pH 값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H 플러스 몰 농도를 말하는데, 재밌는 게, 요 화학원 설명이니까 몰라도 돼, 지금은. 25도 C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우리 정상적인 물은 요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얘가 뭐냐면 H 플러스 이온이에요. 물 분자에 H 플러스 이온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쪼개질 때 얘 이온 농도 곱하기 요 이온 농도 곱이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거든요. 그러면 얘랑 10의 마이너스 7승씩이겠지. 딱 중성인 물에서. 그러면 그때 얘 농도가 7이 되겠네. 그래서 pH 7이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pH 값에 대해서 감은 잡았죠? 그러고 pH 숫자 1 차이는 실제 농도 차이가 몇 배씩? 10배씩 나지. 2 차이면 100배. 동그라미 2개 차이니까. 3 차이면 1000배 차이가 나는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크다는 소리가. 근데 재밌는 거, 25도씨 물 기준으로 요거 2개 곱하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거. 요거까지를 일단 알고 필기하고 마저 그 pH 값에 대한 설명 마무리 지으면서 지시약 설명하고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저 설명을 더 해줄게요. 그리고 전기분해 넘어갈 거야. 말 그대로 사실은 이제 옥소늄 이온이라서 옥소늄 이온이라고도 하는데 물 분자에 수소 즉 양성자가 하나 덤으로 더 붙은 거 같은 거 취급을 하는데, 얘가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pH가 7인 거고,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pH가 5. 이게 농도잖아. 쉽게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11승이면 pH가 7이라는 소리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 농도 곱하기 얘 농도 합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하단 말이야. 25도 기준에서는. 그러면 얘 농도가 이렇게 세 가지면 OH 마이너스 농도도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겠지. 그럼 이 경우는 H3O 플러스 농도랑 OH 마이너스 농도가 같으니까 중성. 맞지? 얘는 H3O 플러스 농도가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보다 훨씬 많잖아.
산성. 얘는 요 농도가 OH- 요 농도보다 반대로가 될 테니까 염기성이 될 거고. 맞지? 네. 그래서 지시약은 일반적으로 용액 속에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색의 변화가 오는 물질이 지시약이 돼요. 대표적인 게 리트머스, 메틸오렌지, 페놀프탈레인, BTB. 그 이외에 또 이제 유명한 우리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보면 장미꽃 시험, 이제는 중학교 때는 없고 초등학교에 있을래나? 장미꽃 시험지나 자주색 양배추 끓인 물. 이거 용액 액성에 따라서 색깔 바뀌잖아. 그리고 봄철에 피는 꽃, 봄에서 여름 넘어올 때 피는 꽃 중에 수국 있죠, 수국. 색깔 되게 다양하지. 근데 재밌는 게 그게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색이 결정이 나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게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이 각종 베리류,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베리류에 들어있는 색깔들이에요. 그리고 장미꽃에도 들어있고 수국에도 들어있고 양배추에도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이라서 눈에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챙겨 먹으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pH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수국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국을 잘 피게 만든 뒤에 꽃 필 타이밍에 뭐를 한다? 의도적으로 산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을 식물에 죽지 않는, 해가 되지 않는 정도 범위까지 주면 꽃잎의 색깔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색의 변화인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남색, 보라색을 빼고 앞쪽에 X 두 개를 쳤어요. 무지개 색깔이잖아.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입니다. 산성에서 색깔 없고요. 중성에서 색깔 없고요. 염기성이 빨간색이에요. 메틸 오렌지의 색깔 변화입니다. 산성에서 빨간색이고요. 중성의 주황 건너뛰고 사실상 노랑으로 나옵니다. 중성, 염기성 다 노랑으로 나오는 게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지시약이죠. BTB 용액. 산성에서 노랑, 중성에서 녹색, 염기에서 파랑을 띱니다. 한 방에 외우기 좋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색깔 변화 타이밍이 여기가 pH 7이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14라고 치면 이쪽이 염기, 여기가 산이죠. 여기서 빨갛게 바뀌어. 그러니까 7에서 조금 넘어갔다고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염기가 돼야. 그러면 메틸 오렌지는요. 여기가 7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산성이 돼야 빨강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노랑으로 다 유지가 돼요. 그런 점에서 제일 좋은 게 BTB지. 7을 기준으로 7 이전은 노란색, 7 이후는 파란색, 딱 7에서만 초록이 돼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 중화점을 딱 중성이 되는 위치를 찾을 때 지시약의 색깔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분해라는 게 뭐냐면, 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봐. 어차피 얘든 수용액에서 어쨌거나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을 전해질로 하는 전해질 용액을 예를 들어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응? 얘는 이제 빨간 리트머스, 그 다음에 파랑 리트머스지에 똑같이 전해질로 KNO3 용액을 떨궈놓고, 즉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한 거지. 여기에 전극 플러스, 여기에 전극 마이너스, 여기에 전극 플러스, 여기에 전극 마이너스를 해놓고, 자, 산성 용액, 예를 들어 염산을 떨어뜨린다. 그럼 염산을 떨어뜨리면 맨 처음에 그 부분이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겠지. 잠깐만.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빨갛게 바뀌어야지. 맞지? 여기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 안에 이온은 결국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죠. 물론 K 플러스 NO3 마이너스도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염기성 물질, 수산화 나트륨을 떨어뜨리면 그 부분이 파랗게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는 사실 이제 뭐다?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거잖아. 그런데 이온들은 어디로 움직인다? 자기극성, 반대극성? 그치, 반대극성이지. 야, 너 막말로 어제 저기 사직에서 흠뻑쇼를 했는데, 게스트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지민이하고 또 누가 있을까? 여자 아이돌 중에 요즘에 핫한 누구 한 명하고 게스트로 왔다가 사직 야구장 앞 광장이나 그런 데서 프리허그 행사를 한다고 쳐. 근데 문제는 사직 주경기장 양쪽 축구 걸 때 한쪽은 남자 아이돌, 한쪽은 여자 아이돌이 있어. 네가 거기 구경을 갔다가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어디로 뛸래? 남자. 다른 하수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같은 극이야, 반대 극이야. 그렇죠. 즉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수산화 이온은 플러스를 향해 뛰겠지. 여기도 수소 이온은 마이너스로, 염화 이온은 플러스를 향해서 뛸 거 아니야. 그럼 색깔 변화가 어디로 난다? 여기 NaOH의 파란 색깔은 플러스 극으로 색깔이 이동해 가겠지. HCl의 빨간 색깔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색깔이 변해갈 거 아니야. 즉 지시하게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산과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전기분해인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합시다. 자, 말 그대로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반응함으로써 물이랑 염이라는 녀석이 형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반응열로서
발열 반응으로서 중화열이 나타나게 되죠. 실제 알자이온 반응식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뽑아서 식을 쓴다면 산의 수소이온이랑 염기에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되고 요때 중화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온결합 화합물을 말하는 거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는 거를 우리는 염이라고 그러고, 특히 대부분의 염은 수용성이고 물에서 이온화되어 있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염, 아예 안 녹는 염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중화를 시키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 비는 몇 대 몇이다? 그렇죠. 1대 1로 반응한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결국 정확한 입자 개수 기준으로 산과 염기의 입자수가 동일해지면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어느 쪽의 양이 더 많지 않은 똑같은 개수로 맞춰질 때 중성이 되고 거기를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중화 반응을 실제로 양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가장 흔한 패턴은 일정한 양의 산 혹은 염기에 소량의 염기 혹은 산을 투입할 때, 정해진 산에다가 조금씩 염기를 투입할 때 혹은 정해진 염기에 조금씩의 산을 투입할 때를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이때는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식을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 사실은 중등 과정에서도 중등 과정 3학년 때 보면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 나오는 앙금 생성 반응이 있지. 그러니까 바로 그죠. 이건 근데 일정수가 그거 중화 반응 아니구나. 대표적으로 그러면 얘 6ml에 얘를 2ml씩 투입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염산 6ml가 있고 NaOH를 2, 4, 6, 8 농도가 똑같은가? 입자수의 비율이 똑같은 몰 농도가 똑같은 곳에 일정량을 투입한다면 결국 여기가 딱 개수가 완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실제 반응한 건 0, 2, 4, 6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실제
발열량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혼합 용액의 온도는 여기서 떨어지죠. 왜 떨어지느냐? 발생한 열의 양은 같지만 총 용액의 양이 늘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도는 낮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혼합을 한 거라고 봐도 되지만 그냥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여기까지는 열이 낮잖아. 여기서 여기 갈 때 열이 나 안 나? 더 안 나잖아. 반응이 끝났으니까. 근데 맹물은 더 섞은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재밌는 건 뭐도 있냐면 혼합 용액에 남아있는 이온 개수를 생각하면 얘는 12개 있을 거거든요. 얘도 따지고 보면 12개 돼요. 왜? 여기서 수산화이온 2개랑 수소이온 2개 날아가고 대신에 나트륨 이온이 2개가 늘잖아. 그럼 얘도 12개. 얘도 12개, 여기까지 12개인데 여기서 16개로 늘어요. 개수를 재하려보면. 그래서 이온순, 이건 색깔 바꿔서. 이온 개수는 중화점을 통과하면서 늘어나는데 전기 전도는 중화점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딱 중성화되는 중화점을 찾는다면 혼합 용액의 뭐가 가장 낮은 점?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은 곳. 혹은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산을 0, 2, 4, 6, 8, 10 염기를 0, 2, 4, 6, 8로만 가잖아. 8, 6, 4, 2, 빵.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혼합 용액의 양은 다 똑같죠. 근데 딱 여기서 반응을 제일 많이 하겠지. 이 경우는 발열량과 온도, 이온수와 전기 전도도가 똑같이 V자, V자로 나타난다. 네,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예시일 수 있으니까 실험에서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됐는지를 체크하고 그 지점에서 만약에 이온의 개수라던가 전기 전도도라던가 온도로 반응한 반응열의 양과 온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다? 중화점에서는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전기 전도도는 가장 왜냐면 여기선 이온수가 같은데 물을 많이 탔으니까 떨어지지. 근데 요 뒤에는 물의 양보다 이온이 늘어나는 양이 더 급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유까지 서술형을 써서 낼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중화 반응을, 실제로는 중화 반응은 내용 설명 자체는 이렇게 돼요. 왜냐면 요게 본격적으로 실제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 경우에 이온수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이온 개수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 필기해 봐봐. 그거 그래프 마저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된 건지. 저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 요거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이온 개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지금 HCl 6ml에 NaOH 02468을 넣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봐봐. 농도가 같다 그랬으니까 H 플러스 이온이 6N개씩 당연히 Cl 마이너스 이온도 6N개씩 들어갈 거고, 그지?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온이 0, OH 마이너스 이온도 0, 2N, 4N, 6N, 8N, 2N, 4N, 6N, 8N인데 실제로 보면 얘가 빵개가 되겠죠. 얘가 4N으로 바뀌고. 그럼 반응은 2N개 반응이지. 여기는 빵이고. 반응, 즉 생성된 물 분자의 수지. 여기서는 빵 2N, 4N개지. 빵 6N개.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빵, 얘가 2N이 남잖아. 실제로 반응은 6N개가 되고. 그리고 남은 이온 개수가 12N, 6, 자, 4, 6, 2, 12N, 6, 4, 2, 12N, 6N, 6N, 12N, 6N, 8N, 2N, 16N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이온 개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자, Cl-, 처음부터 크기 변화 없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Na+, 계속 조금씩 넣어주니까 계속 늘어나지. 이 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반응에 참여 안 한다? 구경꾼 이온이다. 그리고 요 점을 향해서 H+ 이온. 맞지? 그리고 여기서 늘어나는 게 OH- 이온. 여기가 뭐다? 중화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요 그래프가 저 그래프예요. 매니에.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실제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특히 여기서 H+ 이온이나 OH- 이온의 기울기가 바뀌는 것은 양쪽 용액의 농도가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응용 문제로 나오겠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딱 숫자가 딱 똑같은 개수를 똑같은 밀리리터를 넣었을 때 중화가 되는 건 농도가 같다는 소리죠. 부피 비가 다른데 중화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용액의 애시당초 농도가 다를 수도 있죠. 맞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바닥에 넘어와 보면 우리가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시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치약. 우리 충치가 걸리면 이빨이 이제 구멍이 뚫리고 썩잖아요. 그게 사실은 충치균이 우리 이빨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성물질을 만들고 그게 우리 이빨에 시멘트질을 녹이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치약에는 무슨 성분이 있어야 된다? 그치, 연기성 물질이 조금은 있어야 세균도 잡고 이빨이 썩는 것도 막아주겠죠. 근데 두 번째, 생선 요리. 사실은 옛날에 누구였지? 연예인 부부가 김밥 프랜차이즈 만들었다가 식중독 때문에 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마약김밥이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였는데, 마약김밥 브랜드가 초반에 확 인기를 끌었던 제일 핫한 아이템이 뭐였냐면 계란김밥이었어요. 단무지 대신에 그 단무지 들어가는 양만큼의 계란 지단을 넣었거든.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단무지를 조금 넣고 계란을 왕창 때려 박아주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한여름에 계란은 대단히 상하기가 쉬운 식품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 상하게 하려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계란 지단을 붙여서 그걸로 계란을 하나하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그 계란 굽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계란 지단을 잔뜩 구워놓고 꺼내줘야 되잖아.
제대로 하려면 냉장고에 다 때려 넣어놔야 되죠. 구워놓은 것도. 최소한을 빼고는. 거대 꺼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계란, 보통 김밥집 보면 이렇게 재료 잔뜩 쌓아놓고 그냥 바로바로 잡아서 얘 싸주잖아. 그런 식으로 꺼내놨는데 한여름에 그게 식중독균이 안 묻겠냐고. 그리고 단무지의 역할을 까먹은 거예요. 그 김밥의 문제가 뭐냐면 단무지를 뺐잖아. 우리 음식이 상하는 거 있죠. 부패하는 거. 우리가 보통 쉬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것도 이제 맛이 가면 이제 비린내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이제 생선이나 음식의 부패가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기성이라서 우리가 먹으면 이제 탈이 나겠죠. 그래서 생선이라던가 밥이나 계란구이 이런 거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둘 다 택한, 특히 일본 쪽에서 먼저 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초밥이에요. 밥에 식초를 비벼버리죠. 우리나라는 밥을 비빌 수는 없으니 대빵식은 단무지를 넣는 거예요. 왜? 산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부패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생선을 식초에 절이는 것 자체, 그 행동 자체가. 근데 그 김밥은 계란을 넣는다고 단무지를 뺏는, 그쵸, 식중독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보짓을 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안 가는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생선 위에 레몬즙 짜주는 횟집. 분명히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부산 사람들은 화로회를 좋아하죠. 그래서 보통 횟집에 가면, 물론 횟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생선회를 사 먹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어른들은, 선생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하고 같이 회 먹으러 오면 그 과정을 중요시하기잖아. 밑에 있는 어시장에서 물고기를 골라서 모가지를 쳐서 들고 올라가죠, 단골 횟집으로. 그러면 위에 횟집에서는 이제 내가 가져온 물고기로 회를 뜨고 이제 나머지 음식 차림비를 받고 이제 회를 싹 만들어주잖아. 그럼 방금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생선은. 그럼 비린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회의 쫄깃함이란 의학 용어로요, 사후경직입니다. 방금 돌아가셨으니까 근육이 땡땡하게 굳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로 씹으면 쫄깃쫄깃하겠지 당연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숙성회. 그러니까 미리 죽은 생선에 살을 뜨고 수분을 적당히 빼면서 적당한 온도에서 잘 보관하면 생선살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체 단백질로 단백질을 분해해서 맛성분인 아미노산이나 이노신산을 생성하면서 근육을 풀어주죠. 그러면 감칠맛이 올라가는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식감으로 바뀝니다. 흐물흐물해져요. 일본 요리 만화에 보면 그 초밥에 특히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초밥을 입에 넣었는데 생선살과 밥알이 풀려서 샤라라라.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물론 맛은 있어요. 진짜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건 맞아. 감칠맛이 끝장내. 생선살을 먹는데 미원 뿌린 생선살 맛이 나니까. 근데 이제 쫄깃함은 저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생선회가 우리 연어 샐러드에 연어살 씹는 느낌? 그렇게 부드러워져 버려. 대신에 감칠맛이 터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죠. 그리고 그 과정이 맛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썩어서 부패가 되는 과정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선마다 속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등 푸른 애들은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회로 먹기 힘들죠. 그 차이인데 분명히 내가 밑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들고 올라왔는데 내 생선살에 레몬즙을 뿌리고 있다. 방금 돌아가신 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해도 내가 사온 놈은 지금 냉장고 안에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이 지금 내 앞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믿을 수 없는 집이 되죠. 이제 이야기가. 그러면 안 된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우리 위에 속쓰림. 이제 어른들이 술 드시고 나면은 속이 쓰리다고 이제 제산제라는 건 뭐죠? 이제 그 TV 광고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허연색 소방수 비슷한 애들이 식도를 따라서 위로 내려온 뒤에 막 위벽에다가 막 허연 거 뿌리고 다니시잖아요. 그 이제 원래 그 위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소화는 생각해봐. 위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위액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뭐가 좀 이상하다 그죠 지금? 원래는 이제 소화액이 되기 전 단계로 분비가 되고 이걸 이제 펩시노젠이라 그래요. 고등학교 생명관 배웁니다. 그리고 위액에 포함되어 있는 염산에 의해서 펩시노젠이 활성화되면서 펩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 소화하는. 그럼 왜 위는 안 녹냐? 네, 위 내부의 점액질 막으로 위 벽을 보호해 줍니다. 소화액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마시면 그 보호벽이 얇아져요. 알코올에 녹아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밥 먹을 때 됐다고 소화액이 미리 준비한다고 분비가 되면 이제 쓰리겠죠. 그러니까 얘 쭉 짜드시지. 그 보호를 그리고 그건 순수하게 보호액과 함께 약염기성 물질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산화알루미늄이나 산화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그럼 어떻게? 염산도 적당히 중화시켜서 좀 당장 덜 아프게. 이런 걸 우린 제산제라고 하는 거고. 또 뭐 있냐? 예시들이. 아까 말한 독. 벌이나 곤충독은 대부분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을 발라주면 되고요. 대신에 거미나 뱀한테 물린 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염기성 독도 있거든요. 거미독이나 뱀독은. 거기에 염기성 바르면 효과가 그렇죠. 원래 곤충이나 뭐한테 쏘이면 곤충은 대부분 산성독이기 때문에 염기성 바르면 되는데 거미는 곤충 아니거든요. 특히 뱀은 또 뱀 종류에 따라서 독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물었던 새끼를 잡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참 위험하니까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의사들이나 이제 이 병원 시골이면 보건소나 이런 데 이제 분들이 이 사람이 뭐한테 쏘였는지를 잘 알면 가장 적합한 해독제를 놔줄 수 있겠죠. 해파리한테 쏘였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벌독도 했고 김치. 네, 신김치 역시 신맛이니까 산성이죠. 신맛 싫으면 베이킹 파우더를 뿌리면 되는데 일부러 신맛 만들려고 묵은지를 먹지. 묵은지에 신맛 없애려고 베이킹 파우더 뿌리면 맛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패스. 그 다음에 수영장 염소 소독. 물에 염소 타면 염산과 하이포화 염소산이 생깁니다. 그 산성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 밑에 아마 토양의 중화나 공장 매연도 나올 거예요. 공장 매연이나 이런 게 이제 농약이나 이런 게 산성이 많다 보니까 뭐를 뿌린다? 밖으로 공장 매연이 나가는 길에 염기성 물질을 뿌려서 중화시켜서 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뿌리면 토양이 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중화제로 원래 석회가루나 이런 걸 많이 뿌리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랍하던 쓰레기, 굴껍데기, 그거 가지고 토양 중화제 겸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봄에 논밭 갈아엎을 때 그 굴껍데기 가지고 만든 그 특별 중화제를 땅에 뿌려가지고 이제 갈아엎어 놓으면 걔네들이 중화되면서 땅에 녹아 들어가고 그게 각종 미네랄을 공급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게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중화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자, 71쪽, 72쪽 한번 풀어보세요. 그 개와 주위라는 그 개념하고요.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개와 주위. 그 전에 아마 다른 거 앞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매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말하는 개라는 거는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개. 그리고 우리 우주 전체에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주위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 내부 에너지는 원래 평균 입자들의 위치 에너지와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합계를 입자 수만큼 곱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입자들이 가지는 어떤 물질의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총역학적 에너지를 말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입자들의 위치 에너지라고 중력 포텐셜로 생각할 수 있는데 탄성 포텐셜이야.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 결정 입자들이 딱 위치에 정해져 정돈이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열을 더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네들이 진동이 심해지지. 이 진동에 의한 탄성력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게 포텐셜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말 그대로 입자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 입자들이 가지는 총역학적 에너지의 입자 수를 곱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되잖아요. 총 내부의 총역학적 에너지.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열과 냉각 그리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온도가 내려간다와 온도가 올라간다의 연계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열과 냉각은 실험하는 주체의 입장이잖아. 실험자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얘는 주위에서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개의 주위에서 개에다가 열을 넣어주는 거를 바깥 입장에서는 가열. 맞지? 네. 개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거를 주위 입장에서는 냉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물질의 입장에서는 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열 흡수죠. 이 부분은 열 방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흡열이나 발열이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시 주위의 변화는 개가 열을 흡수해 가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요. 개가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대단히 쉬워지는 게 이 단원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봐봐. 물리 변화. 일반적으로 물리 변화에서 특히 흡열 발열 과정 혹은 가열 냉각에 의한 게 상태 변화죠. 하고 온도 변화잖아. 특히 그 중에 상태 변화.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0도씨의 얼음과 0도씨의 물 중에 누구의 내부 에너지가 더 크겠냐?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영도시의 얼음과 영도시의 물 중에 내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는 거는 물이죠. 쉽게 말해서 누가 더 운동이 활발해요? 물이. 그게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게 네가 쉽게 이해하는 거야. 계산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10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수증기는 누가 더 활발해요? 한마디로 상태 변화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주위 입장에서는 가열이고 개의 입장에는 열을 흡수하는 거죠. 융해, 기화, 승화, 열 흡수. 맞지? 네. 그럼 반대로 냉각할 때 일어나는 변화였던 기체를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혹은 기체가 고체로 갈 때는 열을 방출할 거잖아.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승화열 방출. 맞죠? 각각의 예를 들어주자면 우리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음료수가 빨리 시원해지잖아요. 얼음이 음료수와 같이 붙어 있어서 열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보다 얼음이 녹기 위해서 흡수하는 잡열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마시는 칵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때 그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금속 얼음, 녹지 않는 얼음. 별로 인기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음료수가 우리 생각만큼 안 시원해져. 왜? 금속 얼음은 녹지 않잖아. 그러니까 술이나 음료를 물이 녹으면서 싱거워지는 건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생 얼음을 넣어서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만큼 안 시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가 되는 거죠. 네.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되게 더운 여름날 그 행정실 주사님, 소위 목공실 아저씨, 원소득은 행정실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졸업앨범 보면 행정실에 사진 올라와요. 우리는 맨날 목공실 아저씨라고 그러죠. 되게 더운 날 뭐 하고 다니셔 보면 학교 운동장에 물 뿌리고 다니시죠. 호스 들고. 쭉 뿌리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갑자기 학교가 시원해지지. 네. 왜? 물이 기체가 되면서 증발하기 위해서 주변의 열을 쫙 빨아당겨서 증발하는 거예요.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면 되게 시원하죠. 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로부터 열을 쫙 빨아당기니까요. 여름철에 끼는 팔토시, 쿨토시 시원하잖아. 사실 네 땀을 흡수해서 증발시키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죠. 네. 반대인 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우리 모두가 가지는 공통의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자기 전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가. 마치 최고의 딜레마죠.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욕실 안에 있는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서 뿌옇게 변하면 따뜻합니다. 왜?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했다는 것은 거기서 응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에너지를 뭐 한다? 거울이 방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져요. 근데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그 손목 같은 거 안 좋아서 파라핀 치료 같은 거 하면 그 파라핀이 하얗게 굳으면서 열이 나죠. 그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20대 중반 이상의 남자들, 그 중에서 특히 최전방으로 군 생활을 하러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씩 느끼는 가장 싫어하는 자연현상입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갑자기 하늘이 따뜻하게 느껴지면 모두 더 외칩니다. 씨발, 좋댔다.
눈이 온다는 느낌입니다. 그거는. 구름 속에서 눈이 만들어지는 건 승화잖아요. 하늘이 따뜻해져요. 진짜 따뜻해져요. 갑자기 추운 날. 아, 날 따뜻해졌다. 이제 덜 춥겠네가 아니야. 아, 씨발 좋겠다. 오늘 잠은 다 잤네. 상태 변화에서도 열 에너지는 출입하고 사실 이 모든 거는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반응열도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말고 하나 더. 우리 화학 에너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음식의 열량,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되어 있는 상태. 도선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인데 우리가 배터리의 에너지를 충전해 놓으면 얘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화학 에너지라는 건 뭐냐? 화학 결합에 저장이 되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요 뒤에 이제 우리가 그 1학기 때 동화 반응, 이화 반응이 있었잖아요. 결국 동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 이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었죠. 동화 반응은 대부분 작은 분자들이 큰 분자로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결합의 에너지를 저장하니까 흡열 반응인 거예요. 그럼 우리 소화나 호흡 같은 경우는 포도당 분자를 쪼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니까 결합이 틀어지니까 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끄집어져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발열 반응이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흡열 발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거 지우고 바로 연결해서 갈 건데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하고 화학 에너지 계속 이야기 붙여서 갈게요. 반응물이 가지는 총 화학 에너지의 양과 생성물이 가지는 총 화학 에너지의 양을 비교했을 때 물론 실제 반응 과정은 이렇게 일어나죠. 1학기 때 우리가 아마 공부를 했던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액티비티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이겠지만 이런 과정으로 일어날 거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화학 에너지 차이가 생성물이 더 낮으니까 어떻게? 열이 방출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거를 우리가 그냥 통으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계성을 끄집어내봐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뭐죠? 연소죠. 연소란 연료 플러스 산소로 반응을 시키는 게 연소잖아. 플러스 산소가 되는 반응이라 그러면 당연히 산화 반응이 될 거고 산화 반응, 금속의 산화 반응은 녹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식도 여기 속할 거고 연료 대신에 영양소가 들어가면 뭐도 되죠? 호흡이 되지. 호흡은 이화작용이네? 맞지? 네. 이화니까 소화도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배운 발열 반응이 하나 있죠. 중화. 응? 네. 대표적인 발열 반응들인 거지.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요 틀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물질들이 여기에 속하냐를 생각해 보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우리 깁스 혹은 캐스트라고 부르는 어디 부러졌을 때 그 깁스할 때 보면 뜨뜻하게 열나잖아. 그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예, 이건 이제 산화칼슘에 물이 되거나 진한 황산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열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고, 그럼 이 발열 반응을 우리가 생활에 응용을 한다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핫팩. 우리 이제 겨울철에 쓰는 핫팩 있잖아요. 그거 쇳가루에 산화제가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기 전에는 공기랑 만나지 않으니까 열이 안 나다가 뜯고 나서 흔들면은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이 나는 거고, 거기에 철가루 말고 돌가루는 열 용량을 크게 해서 온도를 더 길게 보존해 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호흡을 하면 발생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체온 유지했으니까 발열이잖아.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산에서 산불 때문에 요리를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전투식량으로 개발됐다가 요즘은 이제 등산하는 분들용 비상식량으로 많이 쓰는 거, 발열팩. 안에 음식 재료가 들어있고 줄을 하나 당기거나 구멍에 물을 부어 넣으면은 음식 포장 용기 자체가 열을 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음식을 산에서도 먹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전부 다 발열 반응들이겠지. 그러면 반대인 흡열 반응은 결국 뭐다?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총합이 더 크면 우리가 실제 반응 과정은 이렇게 될 거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지만 실제 반응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만큼의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열이지만 열 대신에 에너지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되게 이해가 좋아져요. 광합성.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죠. 광분해. 역시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나잖아. 전기분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열분해. 말 그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광합성은 됐고, 광분해는 아까 말한 질살, 그 다음에 우리 표백제. 빨래하고 나서 햇빛에 널어놓으면 더 깨끗해진다는 그런 것. 전기분해, 말 그대로 우리 화학 반응의 전기분해. 열분해, 이거 우리 베이킹소다. 우리 달고나 만들기 할 때 설탕을 용융시킨 설탕 시럽에 소다 조금 찍어놓고 확 휘저으면 확 불어오르는 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 거란 말이에요. 분해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열을 흡수하니까. 가열해야만 나타나던 변화들도 있잖아. 베네딕트 반응. 사실 그것도 흡열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가열해야 반응이 나나죠.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소화가 있으니까 여기 광합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광합성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화작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동화작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뭐가 있어요? 단백질.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 동화작용이잖아.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땡땡 암모늄이라고. 무슨 암모늄이 들어가는 반응들이 흡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소금에 물 타는 거 흡열입니다. 왜냐하면 소금 입자가 물에 녹아 있는 거랑 소금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쪼개져서 물에 녹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거 흡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서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아니면은 다음에 이게 내가 외워놓지 않은 게 나왔을 때, 아, 이거 어느 쪽에 속하는 거지를 했을 때, 원래 요 단원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쓰게 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전에 이제 한 번씩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할 때, 지금 벌써 거의 한 20년, 10몇 년? 내가 30살 때부터였으니까, 한 10몇 년 정도 지금 같이 이제 교재 연구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친해진 전국의 과학 강사 쌤들이 좀 있거든요. 서로 막 질문하고 답 따라주고 막 그렇게 하는 단톡방에서 종종 이게 흡열이냐 발열이냐 헷갈릴 때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내부 입자들의 운동을 고려할 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면 입자 운동이 더 많아야 되니까 흡열. 에너지가 좀 덜 있어도 될 것 같으면 발열. 해가지고 서로 맞는지 토론해보고 추론해보고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과학 선생님들도 자기 전공 교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 교과인 거는 다들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해 가니까 나오는 자료 같은 거 보고 생각해 보면 되고, 그 외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 개랑 주위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습관만 길러놔도 상당수 덜 힘들게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열려요. 그리고 다음 바닥 넘겨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들도 이제 쭉 나오겠죠. 에너지 출입에 사용되는 예시들. 대표적으로 염화칼슘을 물에 넣으면, 그 눈에다가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 발열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점이 내려가서 눈이 녹아요. 제설제죠. 지금 제설제로 쓰려면 흡열이 좋아, 발열이 좋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냉각팩, 가열팩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 그리고 불 끄기 위해서 물 뿌리면 불이 꺼지는 이유 중에 하나. 물이 불에 닿아서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생긴 수증기가 산소를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고. 보통 이제 물 가지고 끄면 안 되는 기름 같은 경우는 보통 드라이아이스나 이산화탄소를 뿌려서 산소를 차단하고,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뿌리는 것보다 거의 드라이아이스 가루를 뿌리죠. 그럼 걔네들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니까 기름이 가지는 화재를 확 온도를 떨어뜨려서 꺼주는 효과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전체적인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겁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80쪽하고 이런 거 읽어보고 83쪽하고 두 바닥 한번 풀어보고 매겨보세요.